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파는 미국 ETF를 살까? 아니면 달러로 바꿔서 미국 증권사에서 직접 살까?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직접 환전해서 SPY나 QQQ를 사야 할지 정말 헷갈리죠. 이 고민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 복잡한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머리가 정말 아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따지기보다는 틀린 답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수수료랑 세금 구조를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확실히 아닌 선택지들을 걸러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비교를 토대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 기준을 세워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드릴게요.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던 의문들이 싹 정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세금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운용보수 문제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건 살 때 가격표 확인하고 싼 거 고르는 것처럼 투자할 때도 수수료 낮은 상품 고르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SPYM이나 QQQM 같은 상품이 괜찮고요. 국내 상장 상품도 수수료 비슷한 선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베스트 초이스는 아니에요. 어차피 둘 다 SP500을 따라가는 건 똑같으니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수수료 낮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수수료가 조금 싸다고 해서 투자 결과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수료 차이는 사실 빙산의 겉면일 뿐이고 진짜로 여러분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계좌를 쓰느냐,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수수료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부터 진짜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소거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최악의 옵션부터 지워야 해요. 마치 지뢰밭을 걸어갈 때 위험한 곳에 표시를 해두는 것처럼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함정이 바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숫자로만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나오는 수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반대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15.4%가 훨씬 유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달콤한 함정일 뿐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숨어 있거든요. ETF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 버리면 세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으로 번 소득이랑 싸잡아서 계산돼요. 그럼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S&P 500 ETF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에 넣어뒀다면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 내고 남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15.4%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거의 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내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세금 폭탄을 맞는 거나 다름없어요. 거기다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포함돼요.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만 넘어도 금융소득 전체가 기준에 들어가고요. 이런 상황 되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튀어버릴 수 있어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렇게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큰 부담이죠.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어떨까요? 배당 수익이 금융소득 기준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긴 하는데 매매로 번 돈에 대해서는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22% 세금만 내면 끝이에요.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도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줘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국내 상장 ETF는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어떤 건 이익 보고 어떤 건 손해봐도 손익통산이 안 돼요. 이익 난 종목에 대해서만 세금 내야 하고 손실은 그냥 무시되는 거죠. 근데 해외 직접 투자에서는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져요. 게다가 해외 직접 투자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기본 공제 혜택도 있어요. 국내 상장 ETF에는 이런 혜택이 아예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4%라는 겉보기 세율에 속아서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장기 투자하는 건 본인 자산에 시한폭탄 설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SP500 ETF로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정립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상품으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길을 지웠으니까 이제 안전하고 확실한 길,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봐야겠죠? 최악의 옵션인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 사는 방법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강력하고 믿을 만한 구원 투수가 있어요. 바로 절세 계좌의 대표격인 연금저축하고 IRP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의 투자 목적이 노후 대비라면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 SP500이나 나스닥 ETF에 투자하는 게 해외 직접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왜 압도적이라고 표현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세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이에요. 이 계좌 안에서는 ETF를 팔아도 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도 되고 55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요. 세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십 년간 복리가 극대화되는 거죠. 30년 지나면 중간에 세금 떼인 자산이랑 안 떼인 자산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나요. 두 번째는 저율과세라는 혜택이에요.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쪼개서 받기 시작할 때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세율이 고작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만약 1억 원의 순수익을 냈다면요. 해외 직접 투자에서는 250만 원 공제받아도 약 2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최대 5.5%, 즉 550만 원만 내면 끝이에요. 세금 차이가 약 600만 원이나 난다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라는 특혜가 있어요. 앞에 두 가지가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어적인 혜택이라면 세액공제는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공격적인 혜택이에요. 연금 계좌에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넣으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투자하는 순간 16.5%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노후 자금 준비가 목적이라면 연금 계좌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혜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라요. 첫째, 이 돈은 55살까지 빼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중간에 급하게 필요하면 세금 혜택 다 반납해야 하는 큰 페널티가 있어요. 둘째, 세액공제는 소득 있는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소득이 없으면 이 보너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럼 노후 자금은 해결됐는데 55살 되기 전에 쓸 돈,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ISA 계좌랑 해외 직접 투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연금 계좌로 노후 준비는 끝냈다 치고 이제는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자녀 교육비처럼 당장 5년, 10년 후에 필요한 돈을 생각해야 해요.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투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지금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에요. 비과세 한도 넘어간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요.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1년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이고 양도세는 22%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ISA 계좌가 세율 낮아서 좋아 보이는데 실제 싸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ISA는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만기되고 나서는 비과세 혜택 최대한 받으려면 계좌 해지하고 돈 찾거나 연금 계좌로 넘기거나 다시 3년짜리 ISA에 재가입해야 하죠. 이 3년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미세한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해외 직접 투자는 1년마다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쌓이고 매년 250만 원씩만 수익 실현하면 세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ISA랑 해외 직접 투자 중에 뭘 선택할지는 투자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투자하는 돈이 ISA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투자자라면 해외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 3년 후에 목돈 써야 하는 경우에는 ISA의 의무 기간이 부담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화가 아니라 달러 자산을 가지고 싶은 투자자는 해외 직접 투자가 더 매력적일 수 있죠.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수수료 아끼는 것보다 세금 결정하는 계좌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택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첫째, 3년 이상 장기 투자 가능하고 1년에 투자하는 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에요. 둘째, ISA의 의무 기간이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엔 해외 직접 계좌가 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고를지에 대한 조언 드릴게요. ISA 계좌 쓰시는 분들은 총 비용 제일 낮은 국내 상장 ETF 선택하시면 되고요. 해외 직접 투자에서는 SP500은 SPYM, 나스닥은 QQQM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정부 정책 방향도 중요한데요. ISA 계좌 혜택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랑 납입 한도가 늘어날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비용은 망설임이에요. ISA 계좌의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계좌 만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니까 법 통과되기 기다리지 말고 미리 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 오늘 영상 통해서 미국 지수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환전 타이밍이나 복잡한 세금 문제로 밤잠 설치지 마시고요. 복잡한 건 시스템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이랑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산 지키고 키우는데 도움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